다음은 시계열 분석에 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즉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고 경향이라든가 주기라든가 또는 계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우리가 정량적 이 예측 방법에서는 경영자의 경험, 판단력, 직관 등과 같은 이런 주관적 요소는요 계량화할 수가 없죠. 따라서 예측하고자 하는 그 품목에 관한 과거 이 객관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계열 분석법이라고 할 때는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등과 같이 일정한 이 시간 간격을 두고 과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발생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시계열 분석법에서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로 어떤 그 패턴을 가집니다. 이런 패턴은 주로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적 변동, 우연 변동 혹은 불규칙 변동 등의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상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y는 펑션 함수겠죠, 그죠? 함수로 표시를 해주고요. TCSR이라고 표현해요. T, C, S, R. 자, 이 뭐의 약자이겠습니까? T는 당연히 추세 변동이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는요 사이클, 그죠? 사이클의 약자를 따서 순환 변동이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면 S는 계절이겠죠. 시즈널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R은요 랜덤, 즉 우연 변동이라고 하죠. 이처럼 크게 우리가 이 시계열 분석은 4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327페이지에 이러한 시계열의 특징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정상 시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 시계열은 어떤 시점에서 평균, 분산, 그리고 특정 시차의 길이를 갖는 자기공 분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값을 갖는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상 시계열은 항상 그 평균 값으로 돌아가려는, 즉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평균값 주변에서는 변동은 대체로 일정한 폭을 갖는다. 세 번째가 정상 시계열이 아닌 경우 특정 기간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른 시기로 일반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나열해놨죠. 그래서 바로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상 시계열의 모습이라 해서 일정 패턴이 중요하죠. 거기에는 TCSR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계열 분석 패턴, 즉 추세, 순환, 계절, 우연,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한번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일정 시간 따라 추세 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순환은요, 이런 식으로, 그죠? 순환 일정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계절적인 영향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우연 변동이라고 하는 혹은 불규칙 변동, 일정 패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일정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연 변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 보시면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에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박스, 지수, 시계열 분해법 등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상세하게 다룰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328페이지 다중시 계열 분석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러 개의 시간에 따른 변수들을 활용하는 시계열 분석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어떤 그 시점, 즉 여러 시점에 관한 것도 이렇게 다중 시계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 거기 보면 계량 경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회귀 분석. 예를 들면은 이자율 또는 인플레이션이 환율에 미치는 요인 등과 같은 거 분석할 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다중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다음은 이동평균법을 한번 보세요. 자, 이동평균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별 이동평균을 계산하고 이들의 추세를 파악하여 다음 기간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통계라고 하는 것 표현을 쓸 때는 무조건 계량, 즉 일정 수치화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파악하려고 한다?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패턴을 파악해서 결론은 뭐다? 미래를, 추세를 예측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좀 세부적인 것을 다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을 마저 좀 언급을 하면요. 그냥 단순 평균이에요. 과거 예를 들어서 3개월치, 그죠? 3개월치의 평균으로 평균이 어떻게 된다라고 계산할 때는 이동평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어려운 수식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요. 특정 시점의 평균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수평활법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과거 3개월치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오류가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수평활법입니다. 32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개념이 나와 있죠. 일정 기간의 평균을 이용하는 이동평균법과 달리 모든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 시계열이 되어 있죠. 최근 시계열에 더 많은 뭘 준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다르죠. 즉 지수평활법이라고 할 때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데이터는 뭐요? 최근 또는 미래를 예측하기에 다소 불합리한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근 시점의 데이터에 뭘요? 가중치를 더 크게 부여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더 정확성을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지수평활법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요. 단기간에 발생하는 불규칙 변동을 평활 또는 자료의 수가 많고 안정된 패턴을 보이는 경우일수록 예측 품질이 높다. 돼 있죠. 그리고 지수평활법에서 가중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수평활 계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수평활 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지수평활 계수를 물론 그냥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역시 통계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활 지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규칙 변동이 큰 시계열의 경우는 지수평활 계수는 작은 값을, 불규칙 변동이 작은 시계열의 경우는 큰 값의 지수평활 계수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자, 지수평활 계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갈수록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형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리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뭐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굳이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없으니까 적어도 아리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한 모형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보시면은요.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내용이 용어를 좀 달리해서 나와 있죠.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시계열에서 분리해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회귀분석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G라고 해놨죠. 그죠? G는 시점, 즉 T에 의해서 펑션 TSCI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예. 우리 교재 나온 내용대로 한번 좀 숙지를 하시길 바래요. 예, 경향, 추세 돼 있죠. 그 다음에 S는 계절, C는요 순환 요인, I는 그 다음에 불규칙 요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R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R을 다루실 필요성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읽기 및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보세요. 그 박스에 있죠. 그죠? 적어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즉 T 시리즈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시계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뭡니까? 포캐스트죠.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한 함수 명령어들을 쓴다. 그 다음에 TTR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여기는 특정 URL 주소에서 가져와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플롯, 즉 그림으로 표현해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R에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3년마다 평균을 내서 그래프로 부드럽게 표현해달라. 어떻게 해놨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플롯 TS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8년마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킹 SMA 8 되어 있죠. 그죠? 8년마다 평균을 내라. 얘는 8로 표현해 줬다. 그것이 코딩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이제 아리마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의 개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성 시계열에 한해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비정상 시계열 자료는 차분을 해서 정상성으로 만족하는 조건의 시계열로 바꾸어서 아리마 분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38페이지 다차원 척도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다차원 척도법은 군집 분석과 같이 개체들을 대상으로 변수들을 측정한 후에 즉 군집으로 묶는다는 뜻이죠. 밑에 그림과 같이요. 그죠?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을 측정해서 개체들을 2차원 공간상의 모형, 점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라 되어 있죠. 즉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아예 연관성이 없는 두 집단으로 이렇게요 구분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체들을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상의 이 점으로 표현해서 즉 산점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개체들 사이의 집단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분석 방법이라 되어 있죠. 자,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이 다차원 척도법의 목적 정도예요. 보시면 데이터 속에 잠재해 있는 패턴과 구조를 찾아낸다. 이것은 특정 이 다차원 척도법뿐만 아니고 뭐요? 모든 통계 분석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 구조를 소수 차원의 공간에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 2차원 내 또는 3차원으로 표현하겠죠. 자,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언급되어 있는 데이터 축소의 목적입니다. 자, 데이터 축소의 목적으로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탐색 수단으로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다차원 척도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339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객체들의 거리 계산에는 유클리드 거리 행렬을 활용한다 되어 있죠.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 대한 거리 a 플러스 b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라는 거 있죠, 그죠? 자, 이런 공식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 즉 최단 거리 A에서 예를 들어서 C점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러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 행렬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차원 척도법의 종류가 쭉 언급이 되어 있죠. 데이터가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인 경우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은 343페이지의 주성분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성분 분석. 여러 변수들의 별량을 주성분이라는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 기존의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어떻게 해요? 요약, 축소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언급한 다차원 척도법,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된 주성분 분석,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요인 분석, 세 가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수들을 요약, 축소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은 뭐예요? 군집 분석, 데이터 축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고요. 주성분 분석은요, 상관성이죠. 그죠?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선형결합으로 축소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성분 분석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 변수들 간에 내재하는 상관관계, 연관성을 이용해서 소수의 주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 언급된 다중공선성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독립변수들 간에 겹치는 부분이었죠. 이 상관성이 없거나 적은 주성분으로 변수들을 축소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을 또 서로 대비해 놨습니다. 자,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 요인 분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에 등간 척도, 즉 A라고 하는 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통상 5점 혹은 7점 척도로 분류를 하죠. 5점 척도 기준하면은 보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3점으로 부여하고죠. 아주 동의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5점,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1점 정도로 이렇게 하죠. 자, 1, 2, 3, 4, 5와 같이 등간 척도 혹은 비율 척도로 측정한 2개 이상의 변수들에 잠재되어 있는 공통 인자를 찾아내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44페이지 자, 요인 2번을 보시면 요인 분석은 분석자가 요인의 이름을 명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주로 제1성분, 제2성분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 요인 분석은요. 연구자가 내가 A라고 하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질문 항목에도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구체적으로는 측정 항목이라고 표현합니다. A라고 하는 설문 문항의 측정 항목 3개, B라고 하는 질문의 측정 항목 3개. 그러면은 다중공선성이 없도록 A는
세 개를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질문 항목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묶여야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 SPSS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설문 문학 세 가지, 즉 1, 2, 3 이렇게 세 가지 딱딱 묶여요. 그 다음에요, 얘들도 이렇게 또 묶여요. A, B, 예를 들어서 C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 묶여요. 그래서 이 묶인 얘들, 즉 요인이 이렇게 서로 연구자가 얘는 같은 A라고 하는 항목의 답변 내용, B라고 하는 설문 문항의 답변 내용, C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과의 다중 공선성, 그죠? 이것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0.4를 기준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다중공선성이 서로 없고, 즉 A와 B와 A, C와 B, C는 서로 다르게 이렇게 묶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A 항목, B 설문 항목, C 설문 항목과 같이 연구자가 요인 이름을 서로 명명해서 이렇게 서로 딱 깔끔하게 묶여야 그 다음부터 통계 분석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통계 분석을 할 때 요인 분석을 가장 신경 써서 사실은 해요. 제일 먼저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를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표준 오차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이미 한번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이 표준 오차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개의 평균, 즉 샘플을 무작위 반복 추출하였을 때 실제 모 평균과 그 다음에 샘플을 여러 번 했으면 이 표본이 나오겠죠. 이 표본의 평균 간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표준 오차라고 한다는 겁니다. 표준 편차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였죠. 표준 오차는요, 실제 모 평균과 표본 평균 간의 차이를 표준 오차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통계 용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라고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즉, 이 표준 오차는 어떨까? n이 커질수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즉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오차는요, 분모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의 값은 작아지죠. 따라서 표준 오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샘플만으로도 실제 모 평균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지죠. 따라서 샘플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항상 비용 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통계에서는 반드시 이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단, 실제 모집단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즉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크게는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구분을 해요. 이산형에는요, 여러분들이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항분포, 포화송분포, 베타분포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 종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규분포,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 정규분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통계 분포표죠. 그 외에도 정규분포, 지수, 감마, 베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그죠? 이상 되면 정규분포로 근사하여, 즉 정규분포표를 기준으로 해서 근사시켜서 그냥 얘를 활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죠. 앞서 표준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되죠. 따라서 n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은데 비용 관계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죠. 적어도
정규분포 표에 근사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책 뒤에 보면 항상 정규분포 표가 나오죠. 그럼 바로 통계 계산이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적어도 샘플을 몇 개 이상 30개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통계 관련 뭐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언급된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을 통해서 직접 코딩하는 것까지는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상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